자, 대통령이 베트남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이상한 게, 베트남이 인도보다도 방문 일정도 훨씬 길고요. 또 더 많은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부잣집은 인도거든요. 먹을 건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베트남은 인도가 해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비하면 너무 허술한데 왜 베트남 쪽에 더 많은 일정을 두고 대통령은 베트남하고의 정상회담을 3일씩이나 진행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과 베트남 간에 어떠한 숙제들이 있는 건지 지금 이 시간에 국내 유일하게 국가 기밀을 순번과 함께 다뤄줄 수 있는 송작가 TV가 여러분한테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였죠. 또롬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원전과 대형 인프라를 포함한 국가기관 산업 전반의 핵심 협력국으로 베트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 주로 얘기하는 게 교역을 늘려갖고 1,500억 달러를 한다. 근데 기존에도 한 1,000억 달러는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국, 미국, 베트남이 교역하는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교역 양으로 말하는 질을 떠나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게 뭐 200조 원 넘는 돈이니까 엄청난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게 중요해서 간 건 아닙니다. 이번 베트남 방문은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송명훈 작가를 건 게 아니라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명훈이 아니고 명운을 명분이냐. 걸고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베트남에 대한 체질 개선을 실시하려고 이걸 한 겁니다. 그럼 그 내부를 좀 봐야 될 건데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인도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모디 총리가 인도 전역을 개발을 하고 싶은데 뭐 하나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그 총체적 난국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성격은 기존의 SOC나 인프라나 또는 국가의 권력이 공공원이 돼 있어요. 사실 내가 보기에 모디는 거의 종신총리를 해도 될 정도로 3선인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 어떤 개헌을 하든 어쩌든지 간에 모디의 권력은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서 그렇죠. 인도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지금 베트남은 만들어진 지 한 달이 안 돼 신정부예요. 즉 그동안 이제 막 이달 초에 시작된 신정부라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한 번도 없었던 형태의 정부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늘 뭐 제가 지정학 관련되는 데서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은 사실 중국의 체제를 많이 갖다가 정치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은 원래 권력이 이 중앙 집권식이긴 한데 권력이 분할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총리, 대통령, 그다음에 당석이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국회의장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장, 국가주석, 그리고 당석이 요런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 권력을 원래 쥐고 있던 자들은 뭐냐면 애초에 전쟁 전부터 베트남 안에서 경제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각 지역의 토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원래 세 개의 기다라는 형태잖아요. 세 개의 과거 왕정 국가들이 나눠져 있었고 이 왕정 국가들이 하노이, 다낭 그리고 이 호치민을 비롯해서 요 세 개를 각자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던 국가였는데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각 지역의 토호들이 이 권력을 네 개로 나눠서 분점하면서 서로 로테이션으로 권력을 바꿔가지기로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권력이 사실상 2025년 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패 때문에 붕괴가 된 거예요. 즉 베트남의 4대 중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비리에 연루돼 갖고 낙마를 해버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웅우안 스앰프기라고 얘 때문에 제 사업이 진짜 많이 망했거든요. 근데 이 웅우언이가 사실상의 그
그 주가 주석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권한들을 혼자 독식하려고 했어요. 응우엔 씨로 그래갖고 모든 내각을 다 깔아버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남의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자기 사람을 심은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때 이 물백신을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챙긴 게 일단 들킨 거예요. 이 사람의 뒤를 이었던 보반청이라고 하는 국가주석은 이 과거, 그러니까 이 응우엔 수연폭이 이 주석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협조해갖고 지역성에서 뇌물을 받아먹은 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엔당 후에도 측근이 뇌물을 받아서 챙겼는데 측근 뇌물이 아마 상부까지 이 사람한테까지 갔을 거다 그래갖고 그냥 실각을 하고 규정 위반으로 실각을 해갖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당서기까지도 최근 들어 당 규정 위반이 드러나가지고 얘는 쫓겨나진 않았는데 체포 직전에 사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요 직책 4개를 하던 사람들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지금 이제 당 서기와 주석을 동시에 맡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너무 어려워. 또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주석직하고 당서기를 같이 쥐고 있는 중국식, 시진핑식의 독점적인 1인 권력을 만든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 출신이냐? 우리로 말하면 검사 출신인 거예요. 즉 그동안 행정을 하던 애들, 지역 토호들이 나눠 가지던 권력을 얘가 검사 출신으로서 기존에 있는 권력자들을 사정으로 싹 밀어내버리고 부패로 밀어내버리고 강력한 1인 권력을 잡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경제가 개판이 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롭게 베트남 경제를 일어세우기 위한 일종의 경제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건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기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다가 손을 벌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던 애들은 권력이 4가지이기 때문에 지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뭐 영국이나 이런 데랑 파트너를 골라가면서 지들끼리 수익 사업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엄청난 불법 인하가들이라든지 불법 계약들을 통해 뇌물을 끌어당겼는데 새롭게 지금 자리에 오른 이름 또 뭐라고? 또럼. 하여튼 이 럼 씨는 그 공안 출신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폐하기 위해서 엄청난 말하자면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동안 전 정부에서 외국 기업들하고 했었던 모든 계약이나 무슨 거기에 대한 뭐 채굴권이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백지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비리 공무원을 15만 명을 잘랐어요. 이게 전체 공무원 중 3분의 1을 잘랐는데 앞으로 더 자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을 잘랐으니까 행정기관들을 절반으로 축소 병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소도시들 행정기관들을 묶어가지고 커다란 중앙도시 형태를 만들어갖고 거기에 있었던 비리 연루됐던 자들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비리로 인해갖고 베트남이 리셋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대내외 경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던 자본들이나 기업들이 불안해하면서 베트남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기업들을 이 베트남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데를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 정상을 불러가지고 대기업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하는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베트남 안에서 하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 기업한테 모든 걸 주겠습니다. 제발 한국은 베트남을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긁어 모은 겁니다. 지금 베트남에는 10,000개의 한국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베트남 GDP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베트남 대외 수출의 35% 이상을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세금이 법인세가 5%밖에 안 돼요. 근데 올부터 뭐가 생겨요? OECD에서 전 세계 어떤 국가들이라도 최소한 법인세를 15% 이상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법인세 낮은 국가로 기업들이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생기고 또는 자금의 흐름이 이게 왜곡이 되니까 어떤 나라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들은 1조 원 이상 올리는 다국적 기업들은 무조건 15% 이상의 법인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제시를 했고 베트남이 이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세금을 5% 내다가 15%를 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나 LG 같은 대한민국 기업들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나라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가 대통령이야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불러들여갖고 돈은 걷긴 걷겠지만 내가 이거를 캐시로, 현금으로, 지원금 형태로 캐시백을 해줄 테니까 계속 베트남에 남아가지고 사업을 유지해 주십시오. 대신에 저희가 그동안 묵혀왔었던 원자력 발전 사업이라든지 철도 사업이라든지 지하철 사업이라든지 히토류 사업권을 전부 다 한국 측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베트남이 한국에다가 일종의 이걸 뭐 조금 우리식으로 조금 표현하면 경제적인 항복 문서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베트남이 제일 큰 교역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대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완제품이야. 휴대폰 완제품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 베트남에 수출되는 수출 물품 50%고 나머지가 커피, 망고, 바나나, 용과 이런 것들이고 또 나머지 한 20%가 목재, 가구, 그리고 의류나 신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류의 그 제품들을 수출해 갖고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한국의 1만 개 기업이 동시에 나가버린다? 그럼 베트남 경제는 바로 폭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럼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 취임 공약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 성장을 시키겠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 돈이 이만큼 투자돼갖고 10%씩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도 그만한 그 투자금에 대한 최소한 이자라도 줄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이 산업 분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를 꺼내온 거예요. 사실상 그동안 히토류는 뭐 베트남이 세계 2위 매장량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중국 쪽하고 가까운 베트남 이 서북부 쪽에 집중적으로 히토류 광산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가진 히토류 중에 제일 그 값어치가 큰 게 결국은 자석을 만들 수 있는 뭐 프로슘이나 네오디듐 같은 이 중국만 지금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들을 베트남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2,200만 톤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로 따지면 거의 이 중국이랑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매장량으로 치면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2위 수준인데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주종이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히토류들이기 때문에 베트남 히토류가 사실상 경제적인 가치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토류가 들어가는 곳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결국은 전자석, 모터나 이 어떤 구동장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자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히토류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석 팔찌를 중국에서밖에 사갖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개발권을 다 한국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것도 전 정부의 비리인 건데 그 개발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자한테 줘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불법으로 채굴한 그거를 재련을 안 하고 밀수출을 통해 갖고 중국으로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육상 경로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새로운 정부가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채굴권을 대한민국에 좀 주겠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마음대로 캐셔가지고 여기서 가공해갖고 필요한 만큼 쓰시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LS 에코 에너지가 지금 호찌민 인근에 히토류 가공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약 280억 원의 투자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를 늘려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자석 갖고 횡포질 하는 거 저희도 앞으로 이거를 이제 중국산이 베트남산으로 사올 수 있는 뭐 요런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기는 한데 근데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 베트남 히토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있는 데가 워낙 외진 데라서 그 자원들을 캐가지고 재련하고 모아는 데 드는 수송 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려면 도로를 깔든지 철도를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 베트남은 그 역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한테 그걸 깔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베트남 히토류의 특성이 방사성 물질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염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히토류를 습식으로 재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물에다가 황산으로 녹여갖고 재련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폐수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폐수들이 사실상 베트남 이 자연환경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동안 베트남도 이 히토류들을 결국은 원석으로 캐갖고 중국으로 밀수출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이 하려면 한국만이 습식이 아닌 건식 재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은 히토류를 팔아서 돈을 벌려면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거를 염산으로 안 녹이고 황산으로 안 녹이고 요거를 가루로 분쇄를 해가지고 그 본말 상태에서 요거를 건식으로 재련해내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뭐 안 가진 기술이 없어요, 한국은.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활용해갖고 그걸 재원으로 해갖고 베트남 경제를 살리기 위한 SOC 시설들 가장 중요한 이게 종단철도죠. 베트남 종단철도와 각 도시와 지하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항이나 인프라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한국에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베트남의 자원이나 또는 외교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투자를 끌어들이고 그걸 먹고 눈탱이를 치는 게 그동안 베트남의 사업 습성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일본 자금도 끌어들이고 EU 자금도 끌어들이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갖고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갖고 옛날 계약을 리셋해버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넘어가는 일들이 허다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갖고 지금 이런 약속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권력이 로테이션을 하니까, 순번제로 하니까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람 주석은 이거를 어떻게든 임기 내에 만들어가지고 경제성장을 10% 이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 경제 1위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판단해봐도 한국 말고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전 세계뿐이야. 에너지 부분, 도로 부분, 철도 부분, 거기에 AI 앞으로 첨단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 기지까지를 지금 베트남이 원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히토류를 하려고 해도 전력도 부족하고 아까 기찻길 뭐 이런 거 인프라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다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밖에 사실 이거 해줄 데가 없고 그 서방의 기술을 가지면서도 동양의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인데 기술이 제일 높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 1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만 평균 연령이 28세예요. 인구 대부분이 청년 중장년층이 두텁게 허리를 생성하고 있어요.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따져봐도 임금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국제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서방의 제조업 시스템을 이해하고 익혀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즉, 삼성을 잘못 건드려갖고 삼성이 이제 박린이나 이런 데서 나간다고 해갖고 지금 경제가 뭐 휘청해서 흔들린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삼성 LG를 붙잡지 않으면, LG 가전하고 삼성전자를 붙잡지 않으면 베트남에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실상 이 두 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한테 경제적 항복 문서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군은 아닌데 초대받아서 간 손님이긴 하는데 이 베트남 경제를 앞으로 향후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시켜줄 수 있는 단기적 처방과 능력을 가진 국가가 우리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있는 히토류라든지 굉장히 뛰어난 이 청년들의 노동 자원들 같은 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게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생산 전진 기술 가치가 크다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SOC들을 전부 다 한국이 전선 까는 것부터 철도 까는 거, 지하철 하는 거 다 한국이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한국이 여기서 커피나 합판 받아갖고는 그 가격을 못하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돈이 될 수 있는 베트남이 가진 자원 중에 제일 돈이 될 수 있는 히토류를 어떤 방식으로 완전하게 공급망을 독점할 수 있느냐, 한국의 기술이 이걸 주도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철저한 계약 거래 내용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요, 베트남은 한국 경제에 거의 예속되는 수준으로까지 한국하고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 북한 쪽하고는 정치적으로 되게 가깝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되게 특수한 게 뭐냐면은 그 나라들하고 다르게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그 나라들을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베트남은 예전에 그 베트남 전쟁 전부터 일종의 이제 서구의 돈 맛을 봤던 국가예요. 그렇죠. 특히나 호치민 주변의 남방 지역에 있었던 프랑스 조차지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서구적 자본들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쪽에 하노이나 있던 옛날에 그 공산주의 이념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얘네들이 거기에 많이 개방돼서 열려 있는 게 있으면 게 돈 맛을 알아요, 얘들은. 게다가 젊은 층들은 SNS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부분이에요. 중국은 아예 그걸 막아놔가지고, 그리고 중국 지들이 최고야! 이게 애들이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북한은 아예 봉쇄된 나라고, 그런데 베트남은 이게 다 오픈돼 있으면서도 정치 체계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한 경제사절단 중에 매우 특이한 구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은행 한두 개가 가거나 무슨 기금이 간 게 아니라 은행장들이 다 갔습니다. 대형은행, 5대 은행장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북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북한이라. 베트남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큰 사업 내지는 가장 큰 매출과 국민들의 연관되는 게 금융사업이에요. 그것도 소규모 할부 금융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제가 발달했다고는 하나 임금 수준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이 소비 수준을 올리고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게 할부가 돼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집부터 시작하고 가전제품 이 모든 게 다 할부로 이걸 살 수 있어. 오토바이고 뭐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할부로 살 수 있냐면 일단 베트남 정부가 모집하는 인력 회사가 있어요. 정부가 운영하는 인력 회사. 여기에 청년들이 일종의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베트남 정부에서 이제 개인 근로자긴 하지만 공무원처럼 배정을 해가지고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다가 얘네들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애들한테 국가가 관리하는 통장과 계좌를 만들어주죠. 그게 월급이 그리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달러로 월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외국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내수로 오더라도 일단 외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걸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그걸 운영 재정으로 일차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동증 하나를 받게 되면 이 노동증이 있어야만 이게 일종의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오토바이를 2년 할부를 하든 뭐 정수기를 2년 할부를 비대에서 자동차를 사든 노동증이 있어야 얘는 직장이 있다라는 증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도보다는 훨씬 그 인구 관리가 제대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되고 네. 있는 거죠. 국가가 좋게 말하면 관리이고 나쁘게 말하면 완벽한 통제 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일반 자기 사업을 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 기업체에 취업하려고 하면 이 정부 노동 플랫폼 안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떼먹을 수가 없어요. 백수로 놀라고 그냥 놀지 않는 이상은 삼성 공장으로 가든 LG 공장으로 가든 다른 미국 공장으로 가든지 간에 돈은 어차피 국가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부를 열심히 해요. 월급이 100만 원인데 막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도 사고 500만 원짜리 냉장고도 겁없이 삽니다. 2천만 원짜리 차도 사요. 할부가 되니까. 그러면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 할부금이 어디서 나간다? 일단 그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는 생활비를 쓸 현금은 거의 안 남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밖에다 노점을 하든 아니면 뭐 이발소에 취직을 해서 부인이 이발소에 취직을 해서 마사지를 해서 돈을 벌어오든 그걸로 생활비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큰 살림살이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얘는 끝까지 이 노동조합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지은 노동업체 안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할부금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자 금융들을 일본이 그동안 독식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 오토바이 한 달 팔잖아요. 4년 할부로 25% 이자를 때려요. 그러면 할부를 다 갖고 나면 이자로 해갖고 오토바이 2대를 사는 거랑 똑같은 이자를 묻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거야. 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이 시장이 비리에 의한 독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할부금이 없으면 물건을 못 사는 거고 그 금융을 해주는 외국계 기관들이 이자를 높이 때리는데도 이 관료들이 이거를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체되어 있는 이런 소비자 금융들이 사실상 베트남의 소득 수준을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과 기업들의 투자가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제품들을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 베트남 안에 자금 지원, 소비자 금융이 들어감과 동시에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대형 투자, SOC 투자를 위한 이러한 대규모 은행 일종의 투자에 대한 창을 확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제 소비자 금융 시장에 한국 은행들이 진출하는 건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트남도 주식을 하거든요. 베트남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른바 국가 소속의 발전소라든지
뭐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주식시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본들의 투자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회사를 그동안 국가가 운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민영화가 되는 거죠. 일종 형태로. 그래서 거기서 그 전기 회사가 돌아가서 생기는 이익들을 주주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요렇게 베트남 경제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같이 들어가게 될 건데 이 시장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활력이 있고 생산이 늘고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노리는 시장이었어요. 전 세계가 노리는 분야였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쥐게 된다는 거지. 이게 되기만 하면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하는 기금들이라든지 또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가지고 진짜 이자 놀이하기 좋은 일종의 금융사업 영토를 베트남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인구가 1억이에요. 노동할 수 있는 청년대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인구가 6,500만 명이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 거고요. 얘네들의 노동력을 사실상 한국 기업들과 또는 한국의 자본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죠. 노력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다 한다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항복 문서를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금 람 주석은 최우선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다 검토하고 그에 대한 MOU를 맺어야 되니까. 원전 수출, 그다음에 인프라, 전력막 구축, 송배전 시스템 고도화, 그다음에 철도 계약 벌써 했죠. 그리고 신공항 건설, 동남 신도시 개발, 인프라 사업 이거 전부 다 한국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다 계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약금 주고 공사는 진척이 안 되는 거야.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금이 뇌물로 빠져나갔거든. 근데 중도금이나 나머지 자금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그 고속철 한다고 베트남에 들어간 게 15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돈은 수백억을 이 중국에서 빌려가지고 베트남 정부가 받았어요. 근데 공사는 하나도 진척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다 다른 용도로 빼갖고 써버렸거든요. 베트남이 굉장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부정부패가 부정부패죠.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 구석구석까지 다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의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지금의 럼 총리가 된 건데. 경찰 공안부장 출신이야. 그게 거기는 검찰과 경찰이 합쳐진 거니까. 푸틴 같은 거지, 푸틴. 푸틴 같은 거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의 저항이 워낙 거세요. 왜냐면 그동안 가졌던 권리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얘가 실권을 안 하고 계속 경제를 잡는다고 하면 그전에 기득권 누렸던 토호들은 이제 앞으로 전부 거지되고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베트남 정부가 판단하기는 지금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연결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세력들, 예를 들면 뭐 서방 국가가 됐든 또는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간에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래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또롬 정부가 그 모든 거래선들을 다 막아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무효화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는 어이씨 이거 내 돈줄이고 이거 오랫동안 내가 공들여온 거래선인데 이걸 그렇게 무력화시키는 거를 두 눈 뜨고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겠냐는 약간 거죠. 박정희랑 비슷한 거죠. 박정희가 군사정권 집권하자마자 모든 사채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 재산, 화교들 재산 다 뺏어버리고, 국민들 예금 동결해갖고 그 안에서 못 찾게끔 다 죽여버리고, 그 와중에 화폐 계약해가지고 기존에 바닥에 큰 돈 묻어놨던 놈들 다 뺏어버리고, 요런 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거의 그와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베트남에 있는 국민들은 이 선거라든지 정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예요. 밥만 먹고 살게 해주면 수상이 누군지 주석이 누군지 당석이 관심이 없어 걔들은. 이 베트남 젊은 층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SNS로 다 그냥 연결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의 관심은 뭐냐면 자산 불리기인 거예요. 얘도 자본주의들을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게 금을 사 모은다거나 또는 가상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애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쥐고 있던 검은 돈들을 다 양지로 끌어내야 되는 거고.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 중에 국민들이 거지 안 되고 기업들이 살아있고 베트남의 교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국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또는 투자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라고 보면 베트남은 사실상 한국 경제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 복속을 원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의 후광에 손을 잡고 베트남이 다시 재기하고 정상 국가로 돌아올 수 있는 뭔가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정부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을 한국처럼 만들어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안전한 선택인 게 뭐냐면은 어쨌든 한국이라는 그 소프트 파워가 베트남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적으로 우리도 발전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청년들 층한테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가간다는 그렇죠. 기대감을 거죠. 줄 수 있는 거고. 세계에도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뒤통수를 또 친다? 그럼 끝나는 그러면 거지. 이제 그럼 없어. 베트남이란 나라에 끝이야. 투자해둘 국가는 없어요. 끝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다지고 안 속게끔 해야 됩니다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한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뭐 조건들이라든지 제약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보증을 해줄 거고 그에 대한 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을 다 마련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을 갔다 온 게 눈으로 보기엔 큰 성과가 아니겠지만 1, 2년 지나고 뭔가 지금 진행하고 그 준비했던 것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큰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이번 순방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송 작가 얘기가 뻥 같다. 아니면 뭐 저 얘기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국뽕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듣고 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안다고 해갖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쪽에다 충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내가 나가갖고 베트남 가서 일할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진짜 베트남 사업 안 할 거지요? 안 할 거지요? 제발 안 할 이 거지요? 정도까지 발전해 나갈 에헤이, 여력이 또- 있다 그러면 또 야, 이거 주식 투자 정도는 좀 이렇게 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는 구경하고 떡만 받아 먹으면 돼요. 대통령이랑 우리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거기서 어떤 수혜가 오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대통령은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고요. 우리나라 자체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아시아, 우리 주변 국가들, 동아시아, 중동, 앞으로 EU까지도 한국의 이와 같은 원천 기술들과 시스템들이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이 전기를 개척하고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무기 살라고 지금 뭐 번호표 뽑은 애들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생산력과 기술과 미래 비전을 어떤 국가든지 다 탐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딱 6개월이죠.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앞으로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실지
기대감을 갖고 우리는 오로지 이재명만 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힐링타임 좀 갖고 와갖고요. 이분은 답답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국내 정치도 좀 들여다봐야 되니까 국내 정치 관련한 내용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